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석을 허가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내일 국서를 봐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됐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걸 보석을 신청하는데 그걸 갖고 무슨 뭐 괜찮다는 등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한 검찰입니다. 가장 잔인한.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청장님이 운동장 미세먼지 때문에 80차로 새벽에 많이 있어요. 바람 불 때 정말 효과가 바람이 잘 안 네, 3월 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최 반장, 아무래도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임에 따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네요. 네, 일단 법원이 그런데 조건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일단 네. 보석 보증금을 10억 원을 내야 하고요. 거주지도 자택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그 건강상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요? 지금 구속 만기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뭐 재판 효율성 차원에서 석방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 보석 조건이 까다로운 걸 듣고 나를 증거 인멸할 사람으로 재판부가 보느냐라면서 다소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쾌한 반응을 보였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풀려 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신 반장,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봤지만요. 지금 오늘로써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 지 6일째잖아요. 6일 연속이잖아요. 이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네요. 직장 아침 출근하실 때 마스크 쓰셨어요? 아니요. 직장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데 쓰셔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쓸게요. 네. 문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 편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중국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또 별일 없죠? 예,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정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늘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지 정확하게 349일 만이죠.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4시, 우리 맨날 이제 외신을 정하다 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란 말이 입에 그냥 익었네요.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 논현동 자택에 도착을 했고요. 그 논현동 자택에 들어갈 때는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고, 아까 구치소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이재호 한국당 상임고문을 포함한 여러 지지자들이 지금 보이네요. 영상에서 보이네요. 네, 저 장면을 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 안에서 이제 웃음을 띠면서 나중에 이제 차문을 열고 밖에서 이제 이명박 이렇게 연호하니까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논현동 자택에 승용차가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바로 차고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논현동 쪽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때 시간이 오후 4시 10분쯤이에요. 네. 자, 아까 이제 최 반장도 법원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조건들만 보면 자택 구금 수준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그 조건을 지키겠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짚어야 될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이슈 관련해서는요. 지금 미국에 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아마 조만간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네요. 만날 건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저희가 짚어보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속보로 전한 바 있고 오늘은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에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제스처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폐쇄 작업의 일환일 뿐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렵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조금 이제 거친 표현이지만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똑같은 조랑말은 안 사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도에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조금 전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고요. 오늘 미세먼지 상황과 정부의 대책 등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 상황, 또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어제 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 그 후폭풍이 여전히 만만치 않죠. 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죠. 다만 재판부는 주거를 주소지로 한정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면서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된 이 전 대통령 소식, 또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요 이렇게 호송차를 타고 이 법정에 내려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자,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뀐 다음 오늘 첫 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1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입니다. 자,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돌아간 이 전 대통령 오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구속 수감된 이후 정확하게 349일 만인데요. 자,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건데요. 이 재판부에 요구한 의견서를 보면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위염, 피부염, 탈모 등 9가지 병명, 그리고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구치소에서도 건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즉 병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에 서울대병원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인 건 이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석방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느냐? 자,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은? 1번 논현동 자택 정원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자택 거실에서 변호인과 재판 대책을 논의한다. 3번 자택 부엌에서 아들, 딸과 점심을 먹는다. 4번 자택 안방에서 의사에게 위험 진료를 받는다. 5번 탈모가 심해져 법원 허가를 받고 대학병원을 간다. 자, 문제 난이도가 좀 어떤죠? 자, 먼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재판부가 밝힌 석방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요, 자택에 머무르면서 재판 준비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울러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그리고 통신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입니다. 자, 의사는 접견이 허용된 변호인 또는 직계 혈족에 해당하지 않죠. 또 병원 진료는 어떤 병이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재판부가 허가를 할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재판부는 입원이 필요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 만일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는요, 이 보석은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보석 보증금 10억 원도 몰수됩니다. 자,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재판부가
당신을 이렇게 무슨 증거인멸 같은 것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 좀 그런 기분 나쁜 태도를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한 보석 조건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면요. 지난해 구속영장을 청구되자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겠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곧바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공식 발언은 이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육성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조건부긴 하지만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은 어떨까요? 보석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앞서 MB 최측근이죠. 이재호 한국당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못하게 하셨죠. 내가 죽어도 뭐 감옥에서 죽어나가지 내가 보석으로 나가겠냐. 그래서 결코 말리시고 못하게 했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자, 이 말대로라면 보석 역시 억지로 됐다고 봐야 할까요? 자,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가 곧잘 나왔었는데 2007년이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린 분이죠. 이제는 제1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MB 석방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됐으나 뭐 됐다고요? 네. 보석 이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네, 생각보다는 다소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349일 만에 석방, 자택 벗어나선 안 돼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그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상당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들 많이들 예측을 했거든요. 아무튼 법원이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허가를 했고요.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본인이 머물던 동부구치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물론 가져올 짐이 많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짐을 좀 일부 챙겼겠죠.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에 논현동 자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구속된 지 정확하게는 349일, 그러니까 약 1년 만이죠. 1년 만에 이제 풀려났고요. 그러니까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은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자택구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최종혁 반장인 발제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서울고법 형사일부가 엄격한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또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한 차례씩 시간별 활동 내역 등을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로 만들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택구금이나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요. 구치소에서 자는 거와 집에서 자는 건 정말 차이가 있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전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이 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또 수면 무호흡증 등 약 10개에 달하는 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재판부에 호소를 하면서 불구소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재판부가 보석은 허가했지만 사실상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모로 보석이 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셈인 거죠. 예, 재판부는 이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에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서울대병원도 주거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진료가 정 필요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에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고요.
외래 진료를 꼭 받아야 할 때는 그 이유와 병원을 기재를 해서 법원에 허가 신청을 받고 또 복귀할 때는 또 그것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을 보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속 만기일의 선고에도 4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증인 수를 감안하면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를 하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만료 후에 석방이 되면 자유로운 상태로 이 주거 제한과 접촉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즉 보석을 하면 임시로 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영장의 효력이 유지가 돼서 언제든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낸 문제 있잖아요. 그 다정의 가족분들은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5번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법원에 허가가 있으면 네. 이제 뭐 외부 진료도 가능한데 그 허가를 할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네. 다시 또 받아봐야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자, 재판부가 이제 조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좀 못 봤어요. 난이도 조절에 제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재판부도 이제 조건을 상세하게 달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여간 이전 대통령 측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요, 최 반장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인 건가요? 뭐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재판부에 뭐 그러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약 10분 정도 휴정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조건을 숙지했다라면서 조건에 동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이 조건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해서 다소 불쾌한 감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강훈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재판부가 당신을 이렇게 무슨 증거인멸 같은 것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 좀 그런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제가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한 보석 조건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강 변호사는 또 일부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으로부터 뭐 어차피 4월 8일이면 석방이 되는데 뭐하러 이런 조건을 받느냐, 뭐 굴욕적인 조건을 받느냐라는 항의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강 변호사는 이 방어권을 위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시했던 보석 보증금이 1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부가 10배네요, 정확하게. 10배 많은 10억 원을 요구했잖아요. 이 반장, 그 돈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네, 앞서서 이 전 대통령 측 그 김효재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보석 보증금 10억 원은 보험 증권으로 가름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 보험 증권으로요?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여러 조건이 있지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물론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요. 변호인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그동안 이제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서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전략을 바꾼 상태에서. 아무튼 항소심 재판이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했던 증인이 15명이었는데 그중에 실제 법정에 나온 사람이 고작 3명이었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는데요. 자,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 만약에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다스 실소유주 또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또 김백준 전 기획관 등도 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소환장조차 전달하지 못한 증인들도 많았는데 이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 몇몇 사람들은 소환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검찰도 소재를 파악해 제때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반장, 신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때는 어떻게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법정에서 싸우느냐, 뭐 이런 기조에서 사실 증인 신문을 대부분 포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부도 이렇게 뭐 구인장 발부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얘기까지 할 정도라면은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과 또 이제 본인들의 옛 참모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네요. 그렇죠? 네. 그나저나 이제 최 반장,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에 대해서요.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다들 예상은 하실 텐데 일단 민주당은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향후 재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요. 이 전 대통령이 지병을 호소한 만큼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건강을 고려한 병보석은 아니라고 했었죠. 자, 바른미래당도 이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 의거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이 보석 결정에 대한 정치적 공방 대신 거대 양당이 민생 문제에 집중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평화당은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라면서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에 국민들의 우라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 보석 결정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1심에서 15년이 선고된 죄인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건 명백히 봐주기 보석이라면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켜봤잖아요. 정치권의 분위기도 저희가 봤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다. 2년간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도 좀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구속이 4월 16일이면 끝나다 보니까 그럼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미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미결수에 대한 이 결정인 보석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이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소 2021년 4월 16일까지가 되는 거죠. 네, 자 국회 소식 간단히만 좀 짚어볼게요. 내일부터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잖아요. 또 의사 일정에도 일단 잠정 합의한 상태고요. 다만 지금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치부에서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 일단 내일 오후에 첫 본회의는 열리는 거죠, 최 반장? 네, 일단 뭐 여야가 오늘 이 전 대통령 석방을 두고도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당장 뭐 본회의나 혹은 국회 3월 임시국회 일정에 있어서도 좀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일 첫 본회의에서는 이 상임위원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통상 위원장 임기 2년인데 이 한국당 몫의 의원들이 1년씩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통위는 강석호 의원에서 윤상현 의원으로 바뀌고요. 이 예결위는 안상수 의원에서 황영철 의원으로 각각 위원장직을 넘깁니다. 자, 이후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리고 19일부터 나흘간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 다만 당장 내일 윤리특위에서는 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당 그리고 다른 당의 입장차가 크고요. 또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여전히 접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선언 무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논현동 자택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일단 가족과 변호인밖에 만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당분간 논현동 쪽에서 많은 뉴스가 좀 나올 분위기고요. 또 항소심 재판도 아주 가열되겠네요. 네, 앞으로 속보거리가 많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MB 349일 만에 석방, 사실상 가택연금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재난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에 발령됐다는 문자 조금 전에 저한테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속보, 또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구리가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자, 개굴개굴, 봄이다 개굴개굴 이렇게 기분 좋게 울어야 하는데 오늘은 입을 마스크로 가리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이런 미세먼지는 없었다. 이곳은 서울인가 사막 한복판인가. 이 한반도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됐습니다. 이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 발령됩니다. 자, 문제는요, 농도, 특히 초미세먼지의 농도입니다. 어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는데요. 연평균인 25 마이크로그램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세계보건기구 환경국장의 인터뷰인데요. 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심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느냐다. 이 오염도가 아주 높을 때가 있겠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건 장기간 노출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건강에 치명적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어린이는 호흡량이 더 많아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들이키고 신체 기관이 발달 중이어서 피해가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정부 만사 제쳐두고 학교로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왜 이제서야 가는 건지 되려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 같은 거는 다 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비상용으로 학교에 이렇게 몇천 개씩 이렇게 저희가 1,100명이거든요. 자, 예, 하나만 나눠주고 1,100개여서 한 2, 3천 개 이렇게 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호등인가요? 예, 미세먼지 신호등인데 사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 시간인데 지난주도 체육을 할지 말지 그런 게 고민스러웠는데 저걸 보고서 이제 쉽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체육 나와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나쁨 단계 매우 나쁨 아예 금지고요. 나쁨은 이제 자제하라고 실외 활동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올 상반기 중 공기 정화 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경 등 재원을 확보해 연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교육부 계획에서 1년여를 앞당긴 건데 적어도 아이들을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하라는 앞선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재난 문자 보내고 공기청정기 달고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제 청와대 긴급보고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요인이 80%에 육박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과의 논의 없이는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하는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자,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중 때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도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 내렸습니다. 크게 3가지 방침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한중이 비상 저감 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두 번째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추경은 어제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 추경까지 고려한 중국과의 공조를 언급한 건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추경 편성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중국과 협의, 필요시 추경 긴급 편성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속보처럼 얘기를 했지만요. 내일도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연속입니다.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제도 그랬지만요. 오늘 뭐 오전에 그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는데 지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요인이 80%에 육박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 조치를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시행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양 반장, 그 인공강우 같은 경우에는요, 1월 달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서해상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난 걸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중국과 같이 하면은 좀 나아지는 거예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이 뭐 되게 많이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기술 협력을 양국이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고, 또 중국 쪽의 기술력이 말씀드린 대로 훨씬 앞서 있는 만큼 이 공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쪽에서는 한국의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자, 특히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베이징이 서울,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 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더라라면서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야당이 너무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해왔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일단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을 들으셨지만 정권이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 방중 때도 양국 공동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하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냐고 비판을 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서 27만 명이 넘는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여론이 커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아래 중국과의 공조 방안,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더 역량을 집중하기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시내 곳곳에 정말 마스크 쓴 시민들이 넘쳐나잖아요. 아까 신 반장이 시작할 때 저한테 마스크 썼냐고도 물어봤는데, 근데 신 반장, 그 마스크가 이제 매일매일 쓰려면은 뭐 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매일 새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엊그제 회사 근처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보니까 네. 개당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다 다르긴 한데 비싼 네. 거는 꽤 높더라고요. 근데 뭐 가격이. 오늘처럼 뭐 내일 발령이 됐으니까 일주일 연속 이게 비상저감 조치가 되는 수준이면 일주일에 한 2만 원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아예 박스째 3번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네. 해야겠습니다. 뭐 근데 그마저도 품절된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이걸 정말 매일 새 것을 이 반장이 보기와는 다르네요. 상당히 빠르네, 동작이. 아, 저도 안 네. 쓰다가 너무 아, 그래요? 심해서 여기서 발제한 이 다음에 반장 내일 샀습니다. 저 하나만 주세요. 저 없어가지고. 저도 네. 아.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매일 새 거를 써야 하냐, 뭐 쓴 거 또 쓰면 안 되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알아봤는데, 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제가 구매했던 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미세먼지 마스크인데요. 예. 이게 혹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국장? 구조요? 네. 구조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안에 뭐 필터가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가위로 잘라봤어요.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 반장한테 좀 이거 부탁을 3,000원짜리 하면. 그냥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마스크가 총 4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입에 닿는 면, 그다음에 바깥면이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바로 정전기 필터입니다. 미세먼지는 이 정전기 필터가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그런 구조인 맞습니다. 거죠? 여기에 네. 달라붙는 건데, 이 저희 사회부에 있는 서효정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서 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뭐 보여주시죠. 네. 이 며칠 전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던 날에 이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이 마스크의 공기를 통과시켜 봤습니다. 이 상태로 한 3시간 정도 세워놓은 뒤에 이 미세먼지를 잡는 정전기 필터를 꺼내서 1000배를 확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섬유질에 다닥다닥 달라붙은 미세먼지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이 10 마이크로그램보다 작은 먼지들도 있고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2.5 마이크로그램보다 작은 먼지들도 저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마스크가 이렇게 오염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하루 종일 쓴 마스크 다음 날 재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나저나 그 신반장이 조금 전에 자른 그 마스크 있잖아요. 네. 그 새 거예요? 아깝네. 제가 어제 썼던 겁니다. 아, 어제 썼던 거예요? 먼지가 다닥다닥. 다행이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참고로요. 오늘 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또 필요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해서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합의도 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근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외교안보 소식 간단히만 좀 짚어볼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측 북핵 대표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고 이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도훈 본부장하고 또 이 비건 특별대표가 현지 시간 6일 회동을 갖습니다. 사실상 이 노딜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전달을 받고 향후 어떻게 할지 대응 방안 또 한국의 역할 이런 거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평양에 협상팀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제 막 돌아왔고 재정비한 후에 나아가려고 한다. 사적인 외교 대화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은 북한과 정기적으로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분위기네요. 네, 오늘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조랑말을 안 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딜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제재 유지가 아닌 강화를 언급한 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요. 이 볼턴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작은 딜을 받아들이기보다 친절하게 걸어나갔을 뿐이라며 아주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간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가 조금 좀 커지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이제 수준의 평양에 협상단을 파견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또 한편으로는 했으니까요. 아마 미국이 강원 양면 작전을 현재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미세먼지로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중국과 협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5.18 망언 파문 관련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기다려달라,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만 할 뿐 확답을 피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황 대표가 주재한 지도부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당 중진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 갔었죠. 이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의 일환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황 대표 통합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자, 방명록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 깊이 기억하겠다 이렇게 적기도 했죠. 또 참배 이후에 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서 30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결국 5.18 망언 사태가 발목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수고 들어왔어요. 혹시 5.18 망언자 어떻게지? 국회의원 하십시오! 자, 어제 이 전해드린 대로 뭔가 좀 가닥이 잡힐 줄 알았던 의원총회 결국 다른 얘기만 하다 끝났고요. 심지어 이종명 의원의 이 제명 안건은 상정도 안 했다는 거였죠. 결국 하면서 이 넘어갈 심산이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황교안 지도부와 당 중진 의원단이 처음 이렇게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5.18 망언 징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 거죠. 먼저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에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그건 뭘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자, 이 말인즉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이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운운하느냐. 황교안 대표 처벌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오. 라는 얘기죠. 자, 평소 이 문제 말끔하게 털고 가자 주장했던 민주당 출신 조경태 최고위원 발끈합니다. 첫 단초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마소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 지금은 최고위원이죠. 자, 같은 최고위원끼리 읍참마속, 즉 목을 치네 마네 이렇게 살벌한 말하니까 같은 편끼리 이러기야 목청 높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이 속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일. 이런 설전을 눈앞에서 목격한 황교안 대표, 과연 결심이 섰을까요? 회의 끝나고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절차니까 먼저 기다려보시죠. 이것저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황 대표의 이런 입장, 또 이제 그만 좀 하자는 당내 여론, 결국 5.18 망언 사태로 두들겨 맞을 거 다 맞았고 이제 한 달도 지났고 당 지지율에 딱히 영향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더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 이 선관위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정치인들 후원 활동에 제동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방송 도중에 후원금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이 슈퍼챗 이 기능,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경고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는 불법 우려, 또 현역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오케이 해서 홍 전 대표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집이 홍카콜라한테서 단돈 1원도 안 받습니다. 이런 날 보고 정치자금법을 운운하다니, 아니 이거 완전 이기붕 자유당 말이 아닙니까? 군사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이 공개된 이 알릴레오를 통해서요, 홍 전 대표 주장 정면 반박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답답한 건 알겠는데 알릴레오하고 홍카콜라는 엄연히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유 이사장의 반박 직접 들어보시죠. TV 홍카콜라는 벌써 텔레비전 제목에서 보다시피 홍카콜라잖아요. 홍카콜라. 홍준표 방송이잖아요. 노무현 재단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유튜브 방송 계정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아마도 홍 전 대표가 제일 화난 건 아니 나나 유시민이나 똑같이 정치판 선수인데 왜 차별하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할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 마지막 인생의 어떤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자, 홍 전 대표 당신은 현역 정치인이다. 그에 반해서 나 유시민은 정계 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 조직과 직접적 인적 물적 유대관계와 당적 공직 없이, 이게 딱 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알릴레오에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최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임정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검토한다 했었죠. 그래서 많이들 이 다이어리에 또 핸드폰에 이렇게 빨갛게 체크를 해놓으셨을 걸로 압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다시 지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돌봄 문제 등으로 없던 일로 할 가능성 크다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뭘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해요. 일단 국무위원들 반대도 심하고요. 또 워킹맘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요. 4월 11일 공휴일 방침은 철회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 반장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니까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요. 저는 그럼 지우지 않고 있겠습니다. 쉴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고. 아니 이 반장은 이번 주 며칠 남았어요? 이제 사흘 남았잖아요. 돌아갈 건데 뭐 그런 일을. 저 보도국장도 맡고 계시니까 희망을 갖고 무슨 소리 하는 있겠습니다. 거야 지금? 뭐 본인이 맡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맡고 있다는 국장께서. 뉴스룸은 뉴스룸이고 저희는 쉬는 거죠. 우리요? 네. 여기요? 가정에는 정치부회의요? 가정하니까. 네. 정치부회의? 잠깐 무슨 요일이었죠 아까? 목요일. 목요일. 그냥 잊어버려요. 제 반장. 진짜요? 마음 비워요. 네. 저 사람 자꾸 왜? 또 심한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지난번 특집 방송 때 제가 무식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나저나 어제 황교안 대표 얘기로 바로 갈게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봉하마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대표로서는 세 번째 방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행보인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원이 있다고 하죠. 2006년, 2007년 연달아서 검사장 승진해서 탈락했던 것 때문입니다. 2005년 공안검사 시절 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종북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왔습니다. 분석가들은 전당대회에서 정통 보수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진 만큼 이제는 좀 외연 확장을 위한 시동을 건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고 있고요. 또 기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FTA라든지 또 해외 파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갈등들을 해소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네, 어제 이제 권양숙 여사하고도 한 30분 정도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권 여사가 봉하마을 사적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해 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 여사는 어제 황 대표 방문에 앞서서 이 사절을 갚힌 매화나무 가지로 장식도 했다고 합니다. 최대의 예우를 한 거죠. 또 황 대표 역시 권 여사의 건강을 물으면서 이 홍삼 농축액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오는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 얘기도 나눴고요. 특히 권 여사가 사절을 가리켜서 참 잘 지은 집이다,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라고 농담을 던지니까 이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들도 파한 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방궁 하면 역시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이 나네요. 네, 2008년 10월이었는데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6년 뒤인 2014년 경남지사 시절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서 저렇게 참배도 하고 사저도 둘러봤는데요. 당시 아방궁 발언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은 바가 있죠. 그러니까 양 반장, 권양숙 여사가 뼈 있는 농담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이 정치부 회의 가족 이 박종현 님이 방금 전 이 최 반장 거에 대해서 많이 불쾌하대요? 살인 충동을 느낀다. 그렇게까지. 농담이시겠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아방궁이란 그 레토릭의 힘이 정말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죠. 극우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는 여전히 아무리 해명을 하고 팩트가 확인이 돼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대지 구입, 건물 설계, 공사비 토탈 당시 한 12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그럼 자금 출처가 어디냐? 노 전 대통령 사재 절반, 대출 6억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죠. 그마저도 지난 2009년 노무현 재단에 이 사절을 기부를 해서 지난해 5월부터는 아시다시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공공재가 된 셈인 거죠. 네, 자 그렇고요. 5.18 망언 사태 관련자 징계, 국회 윤리위가 내일 열리잖아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 차원의 징계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앞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절차대로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자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의 발언만 봐도 이 망언 사태 직후의 당 분위기와는 천양지차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홍문종 의원 발언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5.18 유공자 숫자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서 유공자가 됐고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 이걸 해결하자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 더 적극적으로 따져야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이런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망원 사태 당사자죠. 이 김순례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냐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그게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조경태 최고위원에 맞서서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며 이 자신의 징계 문제를 스스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소식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도내 공식 행사에서 도가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 노래 제창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가의 작곡가의 친일 이력 의혹 때문인데요. 경기도 노래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사박자 맞죠? 내가 잘못 지휘한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네. 근데 무슨 고등학교 교가처럼 들리는데요? 네, 근데 교가도 그렇고 이 도가에도 그렇고 이 산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삼각산도 많이 들어가요. 네. 어쨌든 작곡가가 이응열 씨로 되어 있는데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이 이응열과 동일인물인지 판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동일인물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사실 확인을 의뢰를 했다는 거죠.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 반장? 만약에 이제 사실 확인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이 도가 제창, 그러니까 경기도 내 행사에서 도가 제창을 보류를 하고 만약에 실제 사실이 확인되면 영구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이 노래를 안 쓰겠다는 거죠. 다른 노래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제 이흥열 선생이 유명한 작곡가죠. 군가 진짜 사나이 또 어버이날 노래인 어머니 마음을 작곡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요? 예. 근데 국장 그거 아세요? 나 실제 괴로움 노래가 부르다 보면 스승의 사랑으로 또 의미 좀 이상한데 좀?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묘한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여간 이 지사가요,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한국당 지도부 5.18 망언 징계 놓고 설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사법농단 수사 관련 추가 발표가 있었죠.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면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사안들이 많아서 늑장 조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발표 후폭풍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8명의 현직 판사가 피고인이 됐습니다. 8명을 포함해서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 66명입니다. 66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지 또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를 할지 말지 이젠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이목이 쏠릴 때면은 이 법원 기자들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장의 출근길, 퇴근길 뻗치기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퇴근길에도 또 오늘 출근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국판들에 대한 비밀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현지법관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들어가는 그 침통한 표정에서 복잡한 심경은 읽힙니다.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또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늑장대처란 지적들이 나옵니다. 현직 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 이미 지난해 11월 임종원 전 차장이 기소되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징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제 통보를 해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겁니다. 법관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전규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변호사 마냥 검토를 해준 게 2014년 12월이라서 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현직 판사가 대필한 헌법재판소장 비난글이 법률신문에 게재된 시점이 2016년 3월 25일입니다. 이번 달 내에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대법원도 임종원 전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을 분석해 왔을 겁니다. 대법원도 언론에 징계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 배제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60명 전원은 아니더라도 혐의가 중대해서 기소된 8명은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업무 배제 조치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10명은 재판 업무가 배제돼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당장. 그다음에 징계 해부 가능성 있는 66명 중에 그중에서도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판 업무 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도 필요하다면 재판 업무 배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 분담 차원이라서 대법원장, 법원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기소된 현직 판사 중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선고를 했던 성창호 판사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황교안 당대표는 검찰이 어제 법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피셨습니다. 각 판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소가 타당한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성창호 판사의 혐의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 판사는 정은호 게이트 수사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습니다. 수사가 판사 비리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도 성 판사의 혐의가 꽤 무겁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거 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었던 수사 보고서, 그다음에 관련자 조서 이런 수사 기록들이 사본해가지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정보만 구두로 알린 게 아니라 세부적인 수사의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별도로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헌법과 법관징계법상 현직 법관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법 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게 주어진 징계 절차입니다. 또 국회의 의무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재판, 이 헌법 조문을 뿌리로 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뿌리가 흔들렸지만
이 뿌리를 다시 다잡는 건 역시 사법부만이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야당 발제,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 절차 착수, 재판 배제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반장이 목소리가 아주 심하게 갈라졌는데 좀 창피하죠? 네,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네, 그런 것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대법원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게 대법원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일 것 같은데 검찰의 비위 통보 대상에는 포함이 된 건가요? 일단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아까 마스크도 박스째 샀다 그러는데 네. 그 전에 담배부터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까지 공개가 나오셨는데 다시 하십니다. 그 부분은 비위 통보인지 아니면 그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오긴 했는데 비위 통보가 아니라 참고 내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법관 부담스러워서 기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 차 전 대법관과 권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보고 라인이었던 건 맞지만 사법농단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되기 전에 퇴직했거나 보직이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차 전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 허가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신청이 불허가 됐잖아요. 보석이 이제 불허가 됐는데 그 이유가 좀 알려진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받기 힘들다 뭐 이런 사유로 보석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 양 전 원장이 구속됐을 때와 비교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자치경찰제안을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최 반장이 발제도 했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청와대 자치경찰제 한 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그 내용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제에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강력사건이나 정보 및 외사, 과학수사 등은 국가경찰이 전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치경찰은 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또 교통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맡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뭐 한국당 윤한홍 의원 등이 최근 대검의 입장을 물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에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커지는 힘을 견제하기는 부족하다 뭐 그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좀 줄이고 또 경찰의 수사 권한을 좀 더 늘리는, 그러니까 수사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거대 권력 조직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 조직을 각 지자체 아래 둬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정청안은 지방경찰청과 산하경찰서, 지역순찰대 등을 그대로 국가경찰 아래 남겨두는 내용이어서 권력 분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최소한 경찰서단이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찰의 의견도 답변서에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도 뭐 앞으로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 절차 착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신반장,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뭐 오늘 역시나 미세먼지 관련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솔리튜드 K님, 이러다 아이들이 하늘 그림을 노란색으로 그리겠다 하셨고요. The Truth is Out There님, 99%가 중국 책임인데 말도 못하고 뭐하냐, 국무위원들 쯧쯧 하셨습니다. 제임스 팍님은 국회에서 중국과 의원 외교로 담판 져라. 또 마이클 디솔더님, 빨리 다른 대책 연구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라 라는 댓글 주셨고요. 또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된 의견도 많았습니다. 헬피시 023님, 민간회사도 저런 일 생기면 업무 배제한다. 또 지조이님은 이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가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 남해다 2011님, 국민 여론이 강하면 사법부 적폐청산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끝으로 어제 복 국장이 양 반장에게 웃기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진심이었어요. 하셨는데요. 네, 노인 다커님,
이 양반장은 자신이 웃기게 생긴지 모르는 모양이다 하셨습니다. 이종칠님, 웃기게 생긴 양반장이라고 별명을 짓자. 또 SH님, 양반장 괜찮아요? 최 반장님이 있잖아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누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좋아하면 어떡해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네, 흥 오늘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틀 전에도 전해드렸던 버닝썬 클럽 사건. 이번엔 가수 승리 씨가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겠습니다. 한 매체에서 승리 씨의 성접대 알선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승리 씨와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모 씨, 클럽 직원 김모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승리 씨 소속사 YG 측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메시지로 구성됐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YG는 유죄했던 기조대로 가짜뉴스를 비롯한 루머 확대 및 재생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당초 경찰은 카카오톡 원본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한 매체가 승리 씨와 연예인, 투자자 대표 유모 씨 등 사이에서 오간 수만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권익위가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경찰도 카톡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한 매체가 권익위에 제보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대화가 정황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익위 측은 검토가 끝난 뒤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짙을 경우에 검찰에 직접 자료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카톡 내용 중 일부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며 권익위에 접수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이낙연 총리까지 나섰는데요.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 처리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한편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강모 씨가 오늘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물어본 건 맞다고 기자들에게 답했습니다. 이 밖에 돈을 건넸다는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강모 씨 부하 직원 이모 씨 등도 줄줄이 소환됐는데요. 경찰은 강 씨와 이모 대표의 대질 신문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경찰에 다시 소환됐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약 투약 유통 혐의 다 인정하세요? 유탄에 투약하셨어요? 유통 혐의도 인정하세요?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갈수록 확대되는 버닝썬 사건, 경찰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수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폭 개각을 단행합니다. 행안부,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일단 거론되는데요.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김부겸, 김현미, 김영춘, 조정환 장관 등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3월 임시국회 드디어 내일 문을 엽니다. 오후 2시 임시국회 개회식이 진행이 되고요. 11일부터는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충돌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국회가 순탄하게 굴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국회 윤리특위도 내일 5.18 망언 논란 등 각종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5.18 망언 외에도 재판 거래 의혹이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역시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탄력 근로제 확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반장 목소리 괜찮아요? 네, 다 돌아왔습니다. 네.